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예습을 잠깐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심 구형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네, 체포방해와 관련해서 징역 5년, 그리고 국무위원 권한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 외신 허위 공보 요 혐의로 징역 3년, 그리고 사후계엄 선포문 요거 징역 2년, 합쳐서 징역 10년을 특검이 구형을 했죠. 예, 10년 구형했고요. 백대현 판사가 1심 어떻게 선고했죠? 초범인 점을 고려하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사실 그 백대현 판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끄덕끄덕 많이 끄덕끄덕 계속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 맞아요. 사실관계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 네. 근데 이제 워낙 초범이고 워낙 고령이라서 이제 감형을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증거가 워낙 차고 넘쳐요. 그리고 죄질이 너무 나빠.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짧게 저희가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이 1월 3일에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완전히 막아서 성공했잖아. 자기 입장에서는. 네. 그 막은 다음에 1월 11일 경호처 직원들하고 밥을 먹어. 그 밥을 먹을 때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이 한 말에 대해서 복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다 진술하고 증언을 했어. 그거를 봐도 너무너무 명확하고요. 너무너무 죄질이 안 좋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모 경호부장이 법정에서 증언한 얘기인데요.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 없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부셔버려라. 자, 이렇게 윤석열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죄질 안 좋죠.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김모 부장의 저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 윤석열이 네.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저 2025년이야. 저 잘못돼 있네. 네, 2025년입니다. 경찰 특공대하고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촉은 경호관 니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경호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시한 게 또 실행이 됐어. 그렇습니다. 총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잖아. 맞아요. 예, 이거 봐봐. 난리도 맞지? 아니죠. 예. 그리고 또 복수의 관계자들 계속 한번 볼까요? 김모 부장의 진술 조서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를 했다. 윤석열은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또 법정에서 김모 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사일도 있다. 위협 사격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고 특검이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 특공대에서 헬기로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서 김성훈이 대공화기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뭐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체포방해 혐의라는 게 너무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이거 거의 내전이잖아. 그렇죠. 내전 지시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같은 의견입니다. 예. 깔끔하네요. 시간 내려. 정말 고맙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 사건의 본질을 더욱 깊이 잘 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견해. 그래서 이게 지금 난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법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체포방해 혐의가 아니야. 이건 내전 짓이야.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하다. 문 안 열어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형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구형을 보면 국무위원 권한 침해가 있잖아. 네. 요거는 뭐냐? 계엄 당일에 계엄에 찬성할 것 같은 사람들 국무위원들 8명만 불렀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들이 본인의 권한 침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요것도 백대현 판사가 사실관계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구형 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비화폰 기록 삭제에 대한 부분은 뭐냐? 여인영 방첩 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윤석열이가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요것도 백대현 판사가 아주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외신 허위 공보 관련해 가지고는 요거는 뭐냐 12월 5일 대통령실에서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내용으로 외신에 뿌렸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백대현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는 뭐냐 이미 계엄이 다 끝났는데 한덕수가 서명한 거 있지? 그렇죠. 사후적으로 예. 요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요것도 백대현 판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재판에서 저것까지 다 다뤄질 요 거니까. 이야기가 이제 다 나올 거야. 오케이, 정리됐어요. 이제는 그럼 잘 들릴 거야. 잘 아마. 들릴 것 같아요. 예. 어제 이거 있었어야 되는데. 어제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일단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중계 전에 혹시 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되게 무죄 부분하고 양형 부분인데요. 네. 그 1심에서 무죄난 그 허위 공문서 행사죄, 행사죄 부분에 이제 강호구 부속실장이 이제 그 서랍에 뒀던 걸 행사 아니라고 봤는데 맞아. 그때 1심 판결에 적용했던 법리는 허위 공문서에 관한 법리가 아니고 위조 사문서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공문서는 비치하는 거지 일반 공중에 그렇죠. 유통시키는 것이 아닌데 이 부분이 어떻게 평가될지 네. 그리고 허위 공보 그러니까 대변인 외신 대변인하고 비서관한테 허위 사실의 그 프레스 가이던스를 이렇게 배포한 행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건 견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죄가 바뀌면 아주 자연스럽게 형량이 올라갈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초범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 했으니까 너는 요번에 봐주면은 집행유예를 하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거라는 속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양형 이유여서 양형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생각됩니다. 다만 항소심 입장에서 점이론 포인트하고 범위 이론이 있어서 아주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10개월 이런 올리는 양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법정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죠.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예, 이 사건은 내란 위한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3항에 따라서 기일의 전부가 속기 녹음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판단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회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로 인한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서부서 문서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등의 공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 관련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 교사, 2차 체포영장 등 집행대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토부 장관, 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관련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과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무죄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 사실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에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 판결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법관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이유무죄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인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이유무죄로 판단하는 김모 부장과의 공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며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끝으로 양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그동안의 경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통령 경호법 위반죄의 경우 이 사건 비화폰의 통화 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사법장역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및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부서 관련 범행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허위 피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화폰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교사하고 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등의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당시 피고인이 체포영장 등 집행지휘의 명분으로 삼았던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권 등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등 집행을 거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수사권 등의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1차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와 관련하여 이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수처 검사 등의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여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그 결과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거부한 사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은 구치소장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야, 근데 내용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그 백대현 선고가 났을 때 네. 우리가 그 의심스러워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다 바로 잡아줬습니다. 네. 국무위원 9명의 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했는데 백대현은 이제 2명은 전화하지 않았느냐 해서 빼줬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침해를 받았다. 그거까지 이번에 집어넣어줬습니다. 네. 저는 뭐 구형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7년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어떤 유형인 것 같아요. 네. 쭉 해놓고 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마조마했었죠. 오이로제 걸렸는데 네. 가명 사유도 제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갔을 때 굉장히 초범 그거 의미 없다. 그렇죠.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외신 네. 허위 공보. 허위 공보 관련해 가지고도 백대현은 이게 뭐 허위 사실이든 뭐든 이거는 얘가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었거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공무원들 이거 어떡하냐 이걸 걱정했었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줬습니다. 네. 우리 법조인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좋았어요. 네. 네. 저는 그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형법적 의미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헌법적 의미도 따지면서 맞아. 헌법적 의미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건 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해준 게 좀 종합적으로 사안을 좀 봐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양형 사유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네. 1심 판결에 비해서는 확실히 보완되고 강화된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한 거, 그 소정의 성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 이거 나는 진짜 1심 백대현이 때문에 화 많이 났었거든요. 나 이거 바로 잡아준 거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요한 얘기죠. 이게 우리 이진관 판사 재판을 통해서도 약간의 후련함을 느끼셨다면 네. 그 이유가 헌법을 기준으로 애초에 판단을 맞아요.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맞아. 헌법을 기준으로. 그거는 국민 주권의 정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고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항소심 판결에 걸맞는 수준의 설치를 해줘서 되게 반갑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윤성식 대신 예전에 막타오 대신 뛰어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무슨 네? 말이에요? 이분은 뭐 다 우리가- 이렇게 이 포레스트 검프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지금 우리 판사가 저 윤성식 판사입니다. 우리 한동수 부장님하고 연수원 동기고. 그래요? 네, 저하고 다 법무관 동기들인데 법무관 훈련 그 장교 훈련 받을 때 공수 지상 훈련 하거든. 막타오가 뭔지 몰라요? 막타오? 그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예. 11점 몇 미터에서 네네. 이렇게 낙하산 뛰어내리는 그거 훈련하는 거 연습하는 거 있는데 네. 이게 하나씩 막 뛰어내리기 때문에 네, 레페르 훈련. 네. 아니야 막타오는 그냥 뛰어내리는 아, 그냥,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멈칫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다보면 못 뛰거든. 공포심에. 본인이 망설이고 있길래 내가 대신 한 번 더 뛰어줬는데 보람이 있습니다. 오 진짜로?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 뭐 윤성식 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정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기를 이렇게 기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조마조마하게 보셨겠구나. 아니에요. 뭐 개인적인 것들 되게 좀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다 결과들이 예측이 돼서요. 네. 윤성식 부장, 민성철 부장, 이동현 부장이 일부에서 했는데요. 아까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원래 대법원 판결에 쓰는 용어인데 네. 세 사람 사이에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고 아. 저는 7년일까 10년일까 이렇게 계속 쭉 봤는데 이거는 중도적인 그냥 양형을 선택한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허위 공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1심 무죄 이유가 법령상 그 의무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그 외신 대변인하고 그 비서관은 그냥 따라야 될 의무만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니다라도 그거를 뭐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을 의무가 없다는 형식 논리로 판단을 했는데 예. 그렇다면은 그 아까 성실 의무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서 결국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지.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 국토부 산자부 장관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1심 결론이 맞습니다. 연락만 하고 기다려
도착하는 시간도 고려하지 않고 의사정석수 다 찬내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국무위원으로서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법률상 근거들을 잘 찾아내면서 네. 논리적인 논증을 해서 역시 뭐 고등법원 이 판사들답게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해서 이건 대법원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네. 예측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점을 공무원의 입장에 두느냐 국민의 입장에 두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공무원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뭐 네. 이런 식의 생각이 문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백대현한테 정말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런 논리라면은 윤석열이 내란 저지르면 밑에 사람들 다 따라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어쩌면 그 사람들의 항변을 수용해 주는 거지. 그렇지. 대통령이 시키는데 뭐 네. 이 말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위험하게 봤었는데 맞습니다. 예. 요거를 바로잡아 준 게 워낙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좋아하는 표정을 많이 지었는데 저에 대해서 판사한테 또 돈 먹었냐고 7년에 네가 좋아한다고 너가 그게 한계라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구형이 10년이었죠. 네, 구형이 이제 10년이었고 뭐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이게 내용이 그래도 좀 좋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좀 뭐 만족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제대로 된 판결이다 또는 제대로 된 판결 쪽에 가깝다라고 판결 나오는 거를 보면은 아까 최강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적 기준을 많이 강조하고요. 네. 반면에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을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 사례를 자꾸 얘기해요. 맞아. 뭐 사자성어 얘기하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요 핵심 단어 중에 네. 법치주의. 법치주의.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당신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동했었어야 한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다라는 헌법의 정신들을 재천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부분까지도 설사 네가 볼 때 위법이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거를 저지하든지 대항하려고 그렇지. 해야지. 맞아. 물리력을 동원해 놓고 무슨 말이 많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렇습니다. 형이 올해- 올라가는 요소로. 네, 오랜 특수부 검사 내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그렇죠. 이런 네. 태도들이 그렇지. 아주 자연스럽게 뭐 그 계엄 선포부 나중에 만들어서 세 단계 파쇄하는 활동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네, 제가 이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윤석열 이놈이 별의별 거를 다 트집 잡았구나. 맞아. 야, 그거 맞아. 하나씩 다 격파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그래서 들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법꾸라지 놈들은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그거를 또 트집 잡았더라고.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 윤석열이가 나 그때 대통령 탄핵됐었는데 나 직권 없었는데 맞아. 그게 어떻게 직권 남용해 이거를 또 썼더라고 이놈이. 근데 그것도 역시 논리로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추잡스럽다. 윤석열 너가 경호처장을 통해 가지고 직권에 없는 일을 시킨 거 아니냐. 맞아요. 이것은 직권 남용의 공범이 된다. 네. 야 이건 정말 훌륭한 논리였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탄핵 공소행 노라고 자체가 그 자기의 직권이 아니고 네. 그 이제 경호처장의 직권. 처장의 직권을 그 남용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공범 관계가 된다. 형법 정칙에 네. 관한 공범과 신분 관계 규정에 따라서 재밌더라고요. 공범이 된다. 저는. 이거 예. 아주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요새 뭐 예전 같았으면 뭐 경험도 못 해볼 일 이렇게 법꾸라지들의 그렇죠. 법 기술을 이제 접하면서 야 이게 나는 굉장히 재밌어. 근데 저런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잔재주를 부리는 건데 김건희가 공범 아니라고 주장해가지고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끼리끼리의 그런 거를 깨뜨려야 되고. 네. 저기 한동수 부장님 그 판사도 해보고 검찰에도 계셔봤으니까 그거를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썼는데요. 뭐. 그 형사 합의부 판사들이 지금 생중계를 보시면 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사 생활할 때 다른 판사들도 나처럼 같이 생각하고 어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 하에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나와 보면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런 현실을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그 국회나 이런 데 출석해가지고 완전 뻔뻔하게 거짓말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끼리는 수사 기법이라고 전수받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 뭐가 잘못이냐. 근데 그거를 감찰부장으로 보실 때
검사들은 다 저런 수법을 저렇게 가지고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윤석열이 똘마니들만 특정 집단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일부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이게 공소시효에 중요한 관련되고 오늘 제가 요즘 뭐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테마가 검사의 객관 의무입니다. 이렇게 수원 고검 이번에 감찰과 관련돼도 이거는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또 불리한 자료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왜 결론이 그렇게 나오냐면 그 중에 판사는 되게 자료에 따라서 판단에 기속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불공정하게 돼 있다면 그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오래 근무한 사람은 나는 무죄 받을 수 있다, 무혐의 받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해요. 네. 특히 진술론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까 그 사후에 만든 계엄 선포문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도 저는 진술만으로 이루어져서 된 것이지 사실 뭐 강의구 부속실장이든 윤석열 당시 그 진술들에 의존해서 이렇게 사실관계가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요. 그 네. 부분은 역시 탐구할 지점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네.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는 고백을 할 게 있는데 윤석열 쪽이 주장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봤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게 항상 조마조마했던 게 있었어. 그거 뭐예요? 뭐냐면 군사보호시설에 이제 들어가려면 그 부대 책임자의 허락받아야 승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체포할 때 경호처장이 거기 이제 최고 책임자였거든요. 네. 그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막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법리적으로 들어갔을 때, 야, 요거는 윤석열 쪽이 이기면 어떡할까. 그게 항상 제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익적인 판단을 했더라고. 이렇게 보안에 대한 문제와 공익에 대한 문제가 충돌할 때 그 경중을 따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또 와닿았는데 요거 좀 정리 가능할까요? 좋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저 못했는데. 걱정했어요, 솔직히. 이것도 사실은 헌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 자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군사시설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불순한 의도로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막으려고 군사시설 핑계를 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 취지가 중요하네. 이게 취지가. 문제가 됐을 때 저런 주장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군부대장은 무조건 체포 뭐 이런 것도 영원히 압수수색 못하지. 다 막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안에 그러면 들어가 말이 안 보면. 된다. 영원히 이거는 못해. 헌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아.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헌법 해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로 충돌되는 이익과 이 가치들이 형량. 있을 때 네. 이것을 일단은 조화롭게 해석을 해보고 안 되면 어느 것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영장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장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석에 보면 법 체계의 뭐 문헌과 입법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규정들이 나오죠. 그 법 해석의 기본이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일설, 네. 이설, 삼설이 가능합니다. 윤성식 부장이 현재 지금 펜딩돼 있는 대법관 제청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근데 조희대가 절대 제청 안 할 거예요, 아마. 뭐 다른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닐 수도 있고요.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고 뭐 이 의식한 판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알아서들 하세요. 다만 이제 뭐 네.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참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저에 대한 이제 비판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의 이름은 최치룩이네. 최치룩. 7년에 만족하는 최치룩. 와. 사실 양형 기준에 해도 11년 3개월인데요. 네. 아주 이건 7년은 조금 국민들이 약하죠. 많이 약하다고 예.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저라고 뭐 아주 뭐 100% 만족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아쉬웠던 부분을 좀 바로 잡아줘서 뭐 이 정도는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그 부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치작에 불과하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재판이 한두 개고 죄가 한두 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서 좀 너그럽게.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그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